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결 TV에서 전해드리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오늘 10월호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호 9월호 할 때는 제가 여기 없었죠. 그래서 오늘 성일권 대표님 혼자 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다시 이제 합류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9월호 하실 때 좀 힘드셨죠? 혼자 하시는데 많이 외로우셨다고. 많이 네. 좀 헤매기도 하고 네. 참 혼자 진행한다는 게 참 어렵더군요. 혼자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예. 네, 그래서 누가 옆에 있으면 좀 괜찮은데 새삼 우리 임성훈 박사님의 그 존재감을 절감했습니다. 그 존재감을 위해서 제가 일본 한번 빠졌던 거죠. 자, 그럼 오늘 그 10월호를 같이 볼 건데 특히 저는 눈에 확 띄는 게 글씨체가 달라졌어요. 이게 10월호에 일부러 글씨체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네, 있죠. 10월 9일 한글날. 네, 한글날. 또 르몽드 디플로마틱 그 한글 요 제호가 훈민정음 체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한 몇 차례 이렇게 한글 제목을 달긴 했어요. 네, 10월에. 10월에. 예. 그래서 이번에 뭐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한글 제목을 다루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좀 많이 한국화, 한국의 정착 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또 르몽드 디플로마틱 그렇다고 해서 르몽드 디플로마틱의 가치가 이렇게 변질되느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고민 중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또 근데 원래 그 르몽드 디플로마틱 그만의 그 독특한 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호 옆에 조그만하게 한국판 창간 12주년이랑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독자분들이 좀 많이 당혹스러우면서도 좀 반가움, 그런 문자를 많이 보내오시더라고요. 참 이렇게 새롭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뭐 늘 그랬듯이 항상 새로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그 참신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그 많은 기사들을 제공하는데 이번 10월호에는 어떻게 대표님 보시기에 눈에 딱 띌 수 있는 그리고 좀 이거는 꼭 읽어보셔야 된다.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기사 좀 몇 개 소개해 주시죠. 뭐 당연히 저희들이 일면에 배치한 글들이죠. 일면에 제일 먼저 제가 보이는 게 인간적으로 동물을 대한다는 것. 그 자크 부브레스라는 아주 저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생존해 있는 철학자 중에는 그래도 원래 그 언어 쪽으로 논리학 뭐 이쪽으로 그렇죠. 언어 철학 하시는 그분이 쓰신 인간적으로 동물을 대한다는 것.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인간적으로 동물을 대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요? 뭐 글자 그대로 인간적으로 그래야 된다? 아니면 그렇죠. 그래야 한다는 거죠. 당위성이죠. 조금 동물을 물론 동물은 동물답게 뭐 대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에 어떤 동물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역시 그래도 좀 우리가 우리 인간에 대하는 이 수준에서 동물을 대한다면 조금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잖아요. 개들 많이 키우잖아요. 고양이들. 그 얼마나 학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 쇼펜하우어와 스피노자 철학을 여기에 많이 개입을 그러니까 이 글의 곳곳에 심어져 있다. 심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동물에 대한 관점. 근데 그 인간적으로 대한다는 것이 물론 이제 글을 읽어봐야 이제 알겠죠. 글을 읽어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좀 거슬릴 수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에게는 동물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권을 당연히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도 동물권이 있죠. 그러니까 동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를 굶기지 않고 좀 먹여야 되고 좀 잘 수 있는 공간에서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권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동물권이죠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보장받아야 되는 동물권, 네. 동물에게도 동물권은 이게 보장해야 지금 되는데 동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인권 침해, 또 환경 훼손, 또 더 나아가서 동물 멸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인류와 사실은 인권, 환경, 동물 다 인간과 관련된 인간의 울타리 안에서 결국에는 인간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침해, 훼손, 멸시하면 결국은 인류의 자기 파괴적인 그런 행태.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저 동물을 좀 이렇게 한번 인간의 관점, 인간의 시각에서 좀 바라보자 라는 데서 이 글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물권, 그 동물권에 보면은 그 에티카라는 책을 누가 썼죠? 스피노자. 아, 그렇죠, 스피노자.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동물이 인간의 동족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친교를 맺을 만한 자격을 지닌 동물 이제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스피노자는 사실은 동물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어떤 가치를 두지는 않았어요. 뭐 이렇게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이고. 그래서 인간의 필요나 이익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라고 동물을 봤는데 그러한 이 과거의 어떤 철학자들이 사실은 좀 많이 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크 부브레스는 지금의 관점에서 그 철학자들의 시각을 대단히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보고 과연 그러한가 동물들. 실제 동물들 저는 집에서 조그만한 이 애완견을 한번 요즘에 뭐라 하죠. 반려견을 키웁니다만 대단히 인간적이에요. 동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쨌든 말씀을 계속 해보세요. 또 인간이 또 동물적인 경우, 동물보다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이 강아지지만 예를 들면은 뭐 저희 아들을 제가 좀 뭐라 하면은 막 짖기도 하고 또 아들이 또 늦게 들어오면은 또 기다렸다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막 뭐 걱정을 한다. 그다음에 또 이 녀석이 물을 마시고 싶으면 또 크게 짖지는 않고 살짝 와서 끙끙끙거리고 뭐 이런 게 보면은 상당히 물론 이제 나이가 12살 되다 보니까 산전수전 13살 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약을 때려 약았지만 한편으로는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동물이 하나 가족이 된 거죠, 이제는. 가족이 되고 우리 막내 아들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인간을 굳이 인간으로서 대화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지금 거의 뭐 희박하다고나 할까? 이미 만화 영화라든가 이런데 보면 SF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 글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과 동물의 경계에서 과연 인간성이라는 게 뭔지, 동물성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그 독자 반응 같은 것들은 댓글이라든가 어디 이런데 공간이 그렇죠. 있죠. 그런 데서 그리고 그 모임 읽기 모임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셔도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지금은 어렵죠. 그렇게 활발하진 못한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한번 우리는 읽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또 빅파르마의 덫에 걸린 세계 코비드-19. 그렇죠. 이 목수정 작가가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또 의학과 관련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의학과 관련 글을 썼는데 상당히 깊이 있게 썼어요. 깊이 있게. 그래서 보면 빅파르마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빅파르마, 그러니까 세계의 어떤 제약업계를 좌지우지하는 이 5개 큰 제약회사 다국적 기업이 있어요. 파르마시 그 약학을 얘기하는. 예를 들면 뭐 화이자, 길리아드, 노바티스 이런 다국적 기업을 빅파르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기업, 다국적 기업.
그렇죠. 이 다국적 기업의 네. 그 로비에 의해서 네. 사실은 이게 어떤 약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떤 인간의 참 우리 인류의 좋은 약을 네. 또 어떤 약은 또 키울 수도 있고 이게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센 척한 대통령이 이번에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네. 이게 이 바이든과 뭐 아주 지금 뭐 이 경쟁이야 이 판국에 지금 1초도 아까운 마당에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대통령이 주사 맞은 게 렘데시비르잖아요. 네.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나오는 길리아드라는 이 미국 그 다국적 기업이 만든 그런 약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이번에 수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2번이나 맞았어요. 근데 그 약보다 사실은 더 효과가 있고 네. 또 사실은 효능성이 뛰어난 그런 약이 프랑스에서 그 약이 있는데 네. 프랑스인데 라울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라울? 네, 라울. 네. 지금 프랑스의 국민적인 영웅이라고 그래요. 저기 저 마르세유에 있는 마르스에 있는 네, 그 대학 감염병 전문 교수죠. 대학병원 네. 있는 이 라울이라는 이 의사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는 네. 이 약을 이제 프랑스에 이제 처음에는 프랑스 정부가 이 약을 승인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약을 투여를 한 거예요. 코로나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효험이 있는 걸로. 그래서 나름대로 프랑스 정부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 약을 철회를 해요. 네. 철회를 하고 다만 마르세유에 있는 이 병원에서만 이 라울 의사만 처방할 수 있게끔 라울 이제 의사가 이거 여러 가지 논문도 발표하고 막 이제 왜 그러냐 항의를 하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승인한 약을 철회하기까지는 프랑스 제약업계에 강력한 로비가 있었고 또 이 제약회사들은 미국의 제약회사와 아주 깊은 커넥션이 있었고 네. 이렇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렘데시비르는 원래 코로나의 약이 아니죠. 거기에 맞춰서 개발한 약이 아니고 그 전에 메르스라든가 사스라든가 그 전에 이제 네. 이런 전염병을 이제 겨냥해서 네. 이제 만들었던 약인데 그다지 효과도 없었고 그래서 한쪽 창고에 처박아 뒀던 것을 이번에 다시 끄집어서 이렇게 이제 다시 또 투여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 효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은 우선은 급하니까 네. FDA 승인도 하고 네. 바로 지금 또 보급도 하고 또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우리도 수입을 한다 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빅파르마의 덫에 걸렸다는 거죠. 이 세계가 세상에 걸렸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다국적 제약업계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이제 이런 거. 그래서 다 로비인 거죠. 네.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스피린 있잖아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나온 약이 나온 지가 한 120년 됐어요. 그 정도면 이제 그걸 무슨 권이라 하죠? 저기 로얄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게 없거든요.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정도면. 네. 근데 이번에 우리 그 약을 의사의 처방전이나 누구든지 과거에 약국에 사야 되는데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만 그 약을 살 수 있도록 상당히 그 제한을 둔 거.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어떤 제약업계에 농간이 개입된 걸로 우리가 미뤄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근데 이런 제가 한 몇 달 됐어요. 8월인가 정도에 글을 하나 기고한 게 있어요. 저기 오마이뉴스에 관련 글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나중에는 이제 약을 이제 그 치료제든 아니면 그 백신이든 간에 개발을 한 다음에 사실은 개발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시는 그 기사인데,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효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그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어떻게 이제 그 병리적인 이런 현상을 지배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약이 나온다 하더라도 독점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몇몇 나라들, 미국, 그 영국,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그렇죠. 몇몇 나라들이 이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에 썼던 거는 그 빌 게이츠가 지금 우리나라에다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 글 안에도 빌 게이츠가 아프리카의 백신, 아프리카에 여러 이제 그 병들이 있잖아요. 그 토착병이라든가. 그래서 이 백신을 거기에 보급하는. 근데 실제로 그 백신 때문에 면역성이 떨어지고 또 다른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실제 또 그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그 약이 나올 때 그 약이 얼만큼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가격에서, 이 합리적인 가격에서 보급이 될 수 있느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잘못하면은 패권주의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눈여겨 봐야 되는 그런 분야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프랑스와 독일 간에 두 나라가 만든 채널 있잖아요. 아르떼라고. 이 아르떼에서 이걸 특집을 다뤘어요. 디디에 라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의사. 그 디디에 라울과 빅파르마의 어떤 덫이라는 걸로 해서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고, 또 제가 그 프로그램을 살짝 보고, 또 목수정 작가가 에코사이드라는 책을 최근에 그 번역해서 출간했거든요. 그래서 에코사이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회사의 여러 가지 뭐 음모, 그다음에 또 어떤 도박,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또 하시기도 했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기사 한번 보죠. 네. 그다음에 뭐 당연히 광기에 사로잡힌 미 대선이라고. 토마스 프랭크, 우리나라에 꽤 알려진 작가잖아요. 예. 왜 뭐 가난한 이런 뭐 부자들한테 투표하는가,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미국의 작가인데, 이분이 미국 대선을 이렇게 관전하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글의 제목은 파리 이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처음 제목이 그거였어요. 나중에 PDF에서 그 제목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약간 좀 편지 형태로 이렇게 서간문 형태로 쓴 글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여하튼 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권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실은 사악한 측면이 있는 걸 유권자들이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민자 문제라든가 또 의료 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이런 부분에서 또 개인의 어떤 탐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데, 트럼프를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래서 또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바이든이 여기에 맞서, 물론 이제 바이든이 이제 현재로서는 우세하긴 해요. 근데 그런 어떤 정상적인 선거라면은 어떤 정책이라든가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정책 대기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단히 물론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선거판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차분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에 여러 뭐 수십 명의 대통령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엘리티즘이었단 말이에요. 소수의 엘리트가 그 다수의 그 우매한 대중을 끌고 나가는 뭐 이런 구도가
미국의 전체적인 어떤 구도였고 미국 대선도 결국은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항상 있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그 크게 흔들렸던 것이 이제 물론 최근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됐지만 최근에 그 지난 2016년이었죠 아마 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붙었을 때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누가 과연 그 뭐라고 할까 좀 현명한 그리고 미국을 위한 준비된 대통령이었는가 아마 미국 국민들도 알긴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뒤바뀌었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이미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이 여성이었다는 그것이 그 작용을 했던 것도 있지만 엘리티즘에 대한 그 반대 더 이상은 엘리트주의를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괜찮은데 미국에서는 이게 어떤 엘리티즘이냐면은 포퓰리즘적인 엘리티즘 거부 운동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민자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도 알아요. 그런데 사실 내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국가의 큰 어떤 그 미래라든가 아니면 인간성에 대한 어떤 그 큰 어떤 틀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당장에 눈에서 꼴 보기 싫은 이런 것 그냥 당장 단 것 이런 걸 삼키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보다라고 하면서 찍었던 이게 이제 그 과거의 그 미국의 그 대선과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더 노골적으로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이제 포퓰리즘이라는 건데 어떤 의미에서 포퓰리즘이냐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국민으로서의 그 투표를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의 그 소극적 권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유적으로 하자면은 어떤 식당으로 치자면 식당 주인으로서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의 객으로서 그러니까 식당이 망하든 안 망하든 내 알 바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음식만 맛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어떤 그런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그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더 노골적으로 보여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광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랭크는 이걸 해요. 지금 현재 그 자유로부터의 어떤 도피,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자기네들이 누리는 이 자유가 그렇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스스로 걷어차는 거죠. 걷어차고 포퓰리즘, 트럼프가 짜놓은 포퓰리즘에 빠져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오바마는 이런 트럼프를 일컬어서 대통령직을 리얼리티 쇼로 이 취급을 한다 얘기도 하고 또 트럼프는 아마도 이제 포퓰리스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바이든은 노동자 계급을 속이는 사기꾼이다라고 막말을 하고 그래서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 트럼프 진영은 이 리버럴리스트들 있잖아요. 리버럴리즘이라든가 리버럴리스트가 사실은 프랑스나 유럽에서 얘기하는 그 용어의 의미하고 미국에서 다르죠. 의미하는 다른데 미국에서 리버럴리스트면 조금은 자유주의적이면서 진보주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 리버럴리스트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칫 이 도매급수를 넘어갈 거 있으니까 결국에는 리버럴리스트들이 그 꿈꾸고 그들이 이루어낸 이 자유 이제 이것이 참 어렵게 좀 구겨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이번에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번 지켜봐야죠. 자 그러면은 세 가지 기사를 우리가 봤고요. 당장 좀 읽고 쉽게 만드는 그런 기사들인데 그 이외에 또 다른 기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좀 빠른 속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투 미티스라는 인류학자가 쓴 선사시대 여성의 진실을 밝히다. 선사시대 여성의 진실. 그래서 로스코 동굴백화 있잖아요. 그런 그런 거라든가 초창기 이제 이런 선사시대의 흔적을 이렇게 살펴본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허물어지긴 했는데 이런 가부장제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 남성이 이렇게 선사시대에 또는 여성이 선사시대에도 이런 관계였을까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과학적 접근법을 통해서 한번 인류 진화의 관점에서 어떤 제2의 성이라고 이 시몬드 보부아르가 얘기한 그 여성의 역할을 한번 짚어봤어요. 네. 근데 실제 뭐 확인된 건 뭐 그쵸, 선사시대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당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더 그 성평등이 더 그렇죠. 다 예, 성평등이 돼 있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어떤 모계 사회인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런 양성 간의 질서를 전복시키는 것은 결국에는 남성의 탐욕이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 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려고 네, 아주 하고. 읽을만 해요. 네. 그다음에 빠르게 넘겨보면은 예, 하나를 더 그다음에 요즘에 독일 하면은 우리가 사회 복지가 잘 돼 있는 네. 아주 모범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나 한편에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보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독일 의료계가 지극히 경제 논리로 지나치게 돈을 밝힌다는 거죠. 뭐 병원이야 돈 밝히는 게 뭐 독일뿐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독일까지도 우리를 실망시키네요. 아니 뭐 저 병원도 그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어느 정도 그건 경제 논리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이게 르몽 디플로마티가 또 국제 또 외교 세계 외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마크롱이 참 대통령이 프랑스의 자기 나라의 외교관들의 어떤 이런 커넥션에 대해서 폭로를 했어요. 네. 대통령이 고발을 한 거야. 이 딥스테이트. 이게 프랑스의 이 외교부가 전체적으로 친미주의자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시앙스포 출신. 그렇죠. 시앙스포 미국식 교육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프랑스의 전통적으로 이 드골리즘 같은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프랑스의 예외성을 강조한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맞대응하는 이 대서양주의, 미국을 포함해서 어떤 나토주의라든가 대서양주의를 옹호하는 이런 친미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친미주의자들이 이 마크롱의 말을 잘 안 듣는 모양이에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러시아와 관련해서 이 미국 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마크롱이 거기에 대해서 당혹감을 느끼고 또 중국과의 또 외교에서도 자꾸 미국 편을 드니까 그래서 마크롱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거예요. 이러지 마라.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김이 또 프랑스 좀만 더 얘기할까요? 이 제5공화국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5공화국이잖아요. 지금 프랑스가. 그래서 어떤 갈등도 많고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의 의견도 묵살하고 이런 혼수 상태에 빠진 이유가 뭐냐? 바로 대통령제의 어떤 기형적인 모습.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시켜주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를 따진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 따지면 코비니즘 있잖아요. 영국 노동당의 어떤 노동 정책을 이끌어간 이 제레미 코빈. 근데 이 새로운 당 대표가 은근히 이 코비니즘과의 은밀한 결별을 준비하고 또 결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볼까요? 네, 이번에는 좀 이렇게 환경을 좀 특집으로 다루기로 했어요. 네. 환경을.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다 나무로 만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숲의 그 소중함, 한 그루 나무 뒤에 숨겨진 어떤 진실에 대해서 이 2페이지 걸쳐서 다룰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마스크를 워낙 지금 많이 쓰니까 그 우리가 매일 이렇게 쓰고 바꾸고 하는 이 마스크 뒤에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렇죠. 어떤 나무에 숨겨진 진실이 역시 있는 거죠.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예. 그다음에 또 아프리카 국립공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사파리 그다음에 자연보호막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NGO들이 돈 되는 사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NGO의 유린된 아프리카의 국립공원. 이것도 상당히 NGO의 또 다른 면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어떤 기후변화 쇼크의 전조인가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게 또 예견된 건가라는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는 그런 문제. 요즘에 인류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고.
그럼 뭐 저희가 이번 뭐 늘 읽듯이 만화도 만화 있고. 오시리스의 난민 문제를 좀 다루기도 했고, 그다음에 한국 기사는 뭐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 예, 경희대 이태광 교수가 쓰셨네. 예, 그래서 어떤 지식인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백서와 조국 흑서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좀 다루기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레트로 문제, 이건 이제 프랑스 에블린 피에 르몽 디플로마티크 기자가 쓴 건데, 우리도 그렇지만 프랑스도 이 옛날 노래를 많이 부르는 모양이에요. 네. 다시 끄집어서 네. 레트로가 이게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또 미래의 어떤 향수인데, 이게 전 세계적인 성향이라면은 이것도 재미있는 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레트로로 가는가?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 제임스 본드 영화 많이 보시죠? 007. 네. 예. 그 제임스 본드가 쫙 이제 그동안 역대 제임스 본드 네. 있잖아요. 예. 또 거기에 다뤄진 소재도 또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그러겠네요. 그 제임스 본드로 본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 이것도 이제 이런 재밌겠네. 것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제 안에 컨버전스 아트, 문학과 지성사가 있잖아요. 네네. 문학과 죄송사라고 있어요. 그 실제로 있어요? 네,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만든 어떤 시를 이제 시가 이런 거예요. 시를 구글기로 막 돌려가지고 네. 영어 버전, 뭐 불어 버전, 외국어 버전 그대로 네.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시를 냈는데 네. 상당히 포스트 모던하죠. 이제 번역이 그런 엉망으로 될 수도 있겠네. 그렇죠. 있는 걸 그러면서 어떤 디지털 기술에 그래서 그 컨버전스 아트를 가지고 문학과 죄송.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래서 컨버전스 아트가 예술의 탈을 쓴 기술 전시일까라는 그래서 상당히 우리 레몽 디플로마티크 서포터스 네. 장영규 씨가 쓴 글인데 네. 네. 대단히 재밌어요. 톡톡 튀고 감각적이고 네. 그다음에 박노해 씨가 시인 박노해 네. 씨가 이번에 저 사진 에세이집을 냈는데 네. 거기에 서문을 저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또 같은 시기고 해서 그대로 전제를 했어요. 네. 길은 걷는 자의 것이다 하고 상당히 읽어보면은 이 시인의 어떤 존재감, 깊이, 고뇌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역시 박노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창간 12주년 이제 13주년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쓴 글인데 르디플로의 독보성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했는데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이 참여했던 많은 그 어떤 현실 정치의 어떤 참여, 그러니까 정치를 비판적으로 이렇게 다뤘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목소리를 낸 참여적 지식인들이 기교적 지식인으로 이제 변질되는 볼탄스키와 시아필로라는 프랑스의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현대 자본주의가 이렇게 고도화되면서 또 자본주의가 엄청난 어떤 역사적 블록이랄까? 이 그람시 이론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는 영속한 거죠.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반대파도 이렇게 흡수하는. 그러면서 참여적 지식인이 기기적 지식인으로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참 이 지식인은 진보 지식인이야. 또는 그러면서 이 지식인들의 글을 한겨레나 경향 또는 진보 매체에서 우리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보수 매체 또 어느 날 보면은 종편 방송 그들이 또 비판했던 종편 방송에 딱 웃으면서 나오고 이 시대가 바뀌었을까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자본이 깔아놓은 멍석에서 어떤 자본의 어떤 폭력성이라든가 자본의 기만성을 희석시키는 그런 도구로서 지식인들이 이용되는 거.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은 그걸 사실 모를 수 있죠. 그냥 내 목소리를 내 글을 좋아하는구나. 이 그동안 내가 비판했던 사람들도 이제 나를 경청하는구나라고 얘기를 자기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은 이런 현대 자본주의의 어떤 플렉시빌리티 대단히 유연성이 있잖아요. 자기 반대파까지도 끌어들이는 결국은 이 자본주의의 어떤 블록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그 도구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이 시아펠러와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볼탄스키 이 두 분이 이미 그 2005년 자본주의 새로운 정신이라는 책에서 그걸 언급을 한 거예요. 막스 베버가 이 1905년 프로테스탄티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정신에서 그 당시 자본주의가 이리저리 병득을 했을 때 청교도적인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게 자본주의가 그걸 해서 자본주의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왔지만 지금의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거 자본주의는 거대한 어떤 네트워크로서 이렇게 반대파까지도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이렇게 유연성 있게 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직하게 각 정파나 이런 게 휘둘리지 않고 이렇게 많은 이 지식인들이 자본의 적절한 쓰임을 위해서 엄중한 이렇게 공론의 장을 떠날지라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예전처럼 묵직하고 본질적으로 핵심이 되는 주제를 들고서 독자님들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 새로운 그 개간지인가요? 또 새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창간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제목이 마니에르 드 부아르. 그렇죠. 한국어에서도 마니에르 드 부아르 이렇게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마니에르 드 부아르는 무슨 뜻인가요? 뭐 관점 또는 보는 방식, 뭐 사유하는 방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원래 그러니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격월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내기에는 조금 숨가쁘고 해서 우리는 이제 개간지로 이제 이렇게 낼 생각이에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어떤 뭐랄까 전문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잡지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그렇죠. 매거진. 저 두께도 꽤 있고. 두께는 한 2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내시. 1년에 4번.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이걸 텀블벅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했거든요. 이제 한 1000분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창간호에서는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고 이제 2번째 책을 좀 준비 중이에요. 2번째 책은 뮤직의 폴리티크 발음이 음악과 그렇죠? 정치. 음악과 정치. 그래서 그 책을 좀 준비 중인데 그 책은 아마 이제 12월 중순쯤에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2번째죠. 그러니까 그 책은 2번째 책이 또 나름대로 또 성과가 좋으면 저희도 가능하면은 격월간으로 내야 되지 않을까. 성원에 따라서 이제 격월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이 잡지를 받아본 많은 독자들이 프랑스처럼 격월간으로 좀 내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점에 가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니에르 드 부아르 한국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르몽드의 이제 그 자매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그 격조 있는 그 격월간지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이제 나오게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그 이번 10월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몇 가지 기사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글들이 실렸는지 뭐 늘 그렇지만 특히 이번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번 10월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당장 읽어보고 싶은 글들이 꽤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글들이고. 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10월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10월호를 가지고 그 내용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번 사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안에 있는 기사들은 한 번 읽고 버리는 기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래 읽고 그래야 될 만한 그런 기사들인데 저는 개인적인 뭐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아마 공유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기도 하고. 이건 두고두고 이렇게 되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런 글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10월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저희는 11월 달에 또 다시 찾아뵈야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